그날 그 영상을 보고 저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의 정밀 타격이 전 세계의 시선을 뒤흔들었고 저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차 1.4m, 교과서에서나 보던 명중률, 그리고 그 무기에 새겨진 이름은 믿기 힘들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 분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루이스 벨라스케즈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지금은 각국의 무기 체계와 전쟁 영상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채널 구독자는 주로 중남미와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 당시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이었는데 처음에는 늘 보던 것처럼 단순한 국지전 기록쯤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영상들은 일주일에 서너 개씩은 받아보거든요. 대부분은 화질도 좋지 않고 분석할 만한 가치도 크지 않아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태국의 F-16 전투기가 투하한 한 발의 폭탄이 캄보디아 접경지의 군사 건물 지붕 한 부분만 정밀하게 날려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민가와 주변 시설은 거의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오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영상들을 분석해왔지만 이 정도 정밀도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 실전에서는 기상 조건, 조종사의 컨디션, 장비 오차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해서 계획된 타격점에서 몇 미터씩은 벗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폭탄은 마치 레이저로 그어놓은 선을 따라 날아가듯 정확히 목표 지점에 착탄했습니다. 이건 집이 U-62단위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산 정밀 유도폭탄 말이죠. 레이시온에서 개발한 스몰 다이어미터 봄이나 록히드 마틴의 JDAM 시리즈 정도는 되어야 저런 정밀도가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국도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영상을 정지해서 확대해보니 폭탄 표면에 적혀있는 낙서가 보였습니다. 헐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겨냥한 조롱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작게 쓰여있는 알파벳 몇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KGB.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JDAM의 시리얼 넘버를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확대해서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본 적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폭탄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20년 넘게 군사 분석을 해오면서 저는 늘 같은 패턴으로 무기를 평가해왔어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고 나머지는 그 아류품이거나 조리품 정도로 여겨왔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방 기술의 모방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은 물론 인정하지만 군사기술에서는 여전히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K9 자주포나 FA-50 같은 무기들이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수출되긴 했지만 그건 가성비 때문이지 기술력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미국 기술을 잘 조립해서 저렴하게 파는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화면에는 한국이 만든 폭탄이 미국산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정밀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품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어요. 유도 시스템부터 공력 설계, 탄도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폭발했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됐을까? 왜 난 이런 무기가 있는지 몰랐지? 정말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게 맞을까? 아니면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아서 만든 걸 수도 있어. 저는 그날 밤 영상을 수십 번 되돌려보면서 모든 프레임을 분석했습니다. 폭탄의 비행 궤적, 날개의 형태, 유도 방식, 착탄 각도.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기존 무기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어요. 특히 날개의 형상은 미국의 GBU 시리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날렵하고 효율적인 설계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한국 무기를 언급할 때마다 미국 기술의 아류작 조립 기술은 뛰어나지만 독창성은 부족 같은 표현들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유도폭탄이 실전에 쓰였다고. 게다가 저런 정밀한 명중률이라니.
그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저는 곧바로 해당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프레임 단위로 움직임을 끊어가며 F-16의 기동 궤적과 투하 시점을 분석했죠. 콜롬비아 공군에서 정찰장교로 근무했을 때 배운 영상 분석 기법을 총동원했어요. 먼저 투하 고도와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F-16이 약 1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시속 800km로 비행하면서 폭탄을 투하했더라고요. 일반적인 자유낙하 폭탄이라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최소 20-30m는 오차가 생겨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달랐어요. 투하 직후부터 명확한 유도 궤적을 보여주더라고요. 미세한 방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GPS 유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관성 항법 장치와 영상 유도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만 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제가 놀란 건 단순한 폭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각도, 속도, 착탄 지점이 전부 설계된 궤적과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전장에서 저 정도 오차 없이 떨어지려면 GPS 유도에 더해 관성 항법 장치까지 정밀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폭탄에는 활공형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투하 후 날개가 전개되면서 활공 비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이건 그저 MK-82가 아니야. 저는 그 순간 KGB라는 이름이 단순한 수출용 모델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활공폭탄 기술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공력학적 설계부터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유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의 JDAM-ER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시리즈 같은 무기들도 수년간의 개발 기간과 수십 번의 시험 발사를 거쳐서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방송에서 한국 무기는 미국산의 하위 호환이라 말해왔습니다. 카피캣 수준, 조립국, 기술의 변방. 그런 단어들이 제 해설 영상 곳곳에 박혀 있었죠. 특히 작년에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가격 경쟁력 때문일 뿐 기술적으로는 독일 PGH-2000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었어요. FA-50 경공격기도 저가형 훈련기에 무장만 단 수준이라고 폄하했고요. 심지어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두고도 독일 엔진과 프랑스 변속기를 조합한 기술 짜깁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든 무기는 한국이 만든 단 한 발의 폭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들어본 적도 없던 KGB라는 무기였어요. 이 아이러니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폭발 후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인 고폭탄이라면 주변에 광범위한 파편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 폭탄은 달랐어요. 정확히 목표 건물의 지붕 부분만 파괴하고 주변 구조물들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탄두 설계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이 폭탄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이 한국에 이런 수준의 정밀 유도 폭탄 기술을 이전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핵심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동맹국에게도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완전히 잘못 평가해온 거였습니다. 단순히 조립 기술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KGB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무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몇 개의 방산 전시회 사진과 간단한 스펙 정도만 공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 무기를 의도적으로 조용히 개발하고 배치한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저 묵묵히 만들고 성능을 입증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의 위성 사진을 열어놓고 앉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포착된 좌표를 기반으로 구글 어스에서 사거리를 측정하고 파편 반경, 충격 범위, 주변 민간 시설의 손상 정도까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전직 정찰장교였던 제 눈으로도 명확했습니다.
타격 오차는 1.4m. 군사작전에서 이 수치는 거의 예술에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정밀 유도폭탄의 오차 범위를 CEP1형 오차 확률로 표현하는데 미군의 JDAM 시리즈가 대략 5m 내외거든요.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시리즈가 3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KGB는 그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GPS 유도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위 14도 23분 17초, 동경 102도 58분 44초. 타격 목표였던 캄보디아군 초소의 정확한 중심점이었어요.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보니 그 건물은 가로 세로 각각 12m 정도의 작은 구조물이었는데 폭탄이 정확히 그 중앙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 양상이었어요. 해당 건물은 표면만 날아갔고 내부 구조체는 일부러 비껴간 듯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은 그대로 서 있고 다만 지붕과 상층부만 정밀하게 제거된 상태였어요. 이건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타격 지점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는데 그 집의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더라고요. 30m 거리에 있던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도심지 작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미국에서 제공한 GBU 시리즈를 태국이 썼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국이 도입한 GBU는 사거리 면에서도 활공 기동성 면에서도 영상 속 무기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GBU-12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고 GBU-38은 GPS 유도이긴 하지만 활공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상 속 폭탄은 명백히 활공하면서 날아갔어요. 투하 후 약 40초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시간 동안 약 60km를 날아간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일반적인 자유낙하 폭탄이라면 불과 몇 초 만에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이건 분명히 추진력 없이도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활공 폭탄이었습니다.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무기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K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 처음엔 이름만 봐도 어딘가 복제품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K 시리즈라는 네이밍 자체가 미국의 무기 체계를 모방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죠. 영상 속 폭탄의 날개는 미국 GBU와는 형태가 달랐고 유도 궤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착탄 직전의 기동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궤도를 조정하면서 정확히 목표점에 도달하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정교한 제어 알고리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군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KGB의 기본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중량 250kg, 사거리 100km 이상, CEP 3m 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영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정밀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공개된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더 우수한 거였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보안상의 이유로 실제 성능을 축소 발표하는 경우, 둘째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초기 스펙을 뛰어넘은 경우죠. 어느 쪽이든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명중 후에도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듯한 정밀도. 그건 단순히 무기 성능 이상의 개발 철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만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이런 철학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현대전의 요구사항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갖추고 있었구나. 저는 계속해서 의심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4m라는 오차, 60km라는 활공거리, 그리고 제로에 가까운 부수 피해. 이 모든 것이 KGB라는 한국산 무기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제 방송을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보다 사실이 더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군사 분석 경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하루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성과를 한국이 조용히 이뤄냈다는 사실이었어요. 대대적인 홍보나 과시 없이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서 검증받은 거였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KGB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국방 관련 논문부터 한국 방산 전시회 자료, 유튜브에 남겨진 기술 설명까지 찾을 수 있는 건 모두 찾아보며 이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이 폭탄은 단순한 미국 기술의 모방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LIGNX1이라는 방산 기업이 자체 개발한 유도 시스템을 적용한 독자 모델이었죠.
미국처럼 전술 위성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 유도 시스템으로 100km 이상을 날아가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폭탄. 그건 분명히 선진 무기 체계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KGB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더라고요. 기존의 MK-82 범용 폭탄을 기반으로 하되 유도 키트를 완전히 새로 설계한 거였어요. 특히 INS GPS 복합 유도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만 해도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폭탄의 위치와 자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GPS 신호가 끊어져도 계속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백업 시스템까지 갖춰야 하고요. 이런 기술은 보통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에서나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낸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미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활공날개의 설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GBU-39나 프랑스의 AASM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거든요. KGB의 날개는 더 가늘고 긴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활공비를 높여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였습니다. 실제로 동급 폭탄들과 비교해보니 KGB가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더라고요. 250kg급 폭탄으로 100km 이상 날아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무기를 태국이 실전에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우디에 수출된 적은 있었지만 실전 기록은 거의 없던 무기였기에 태국의 선택은 무모함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느껴졌어요. 한국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왜 KGB를 선택했는지 조사해봤어요. 태국 공군은 원래 미국의 GBU 시리즈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의 관계가 깊어진 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군이 KGB의 성능 시험 결과에 상당히 만족했다는 점이었어요.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태국에서 실시한 사격 시험에서 연속 5발, 모두 CP 2m 이내에 명중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예요. 그리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폭탄 위에 쓰여 있었던 낙서, 헐로 훈센. 그건 단순한 조롱의 문구일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개발자들이 혹은 조종사들이 그 무기의 정밀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표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는 곳에 정확히 보낼 수 있다는 전장의 비극 속에서도 기술이 가진 자부심의 표현처럼 느껴졌죠. 실제로 그 폭탄은 훈센 총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듯 정확히 캄보디아군 초소의 정중앙에 떨어졌거든요.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개발 철학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한 업체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라는 뜻의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KGB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홍보나 과시 없이 그저 묵묵히 성능으로 승부하는 방식.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와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대, 삼성, LG 같은 기업들도 처음엔 조용히 기술을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는 패턴을 보여왔잖아요. KG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0년에 첫 시험 발사, 2021년에 양산 승인,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한 거였어요. 불과 5년 만에 개발부터 실전 배치까지 마친 셈이죠. 이런 속도는 서방 선진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하고 싶었어요. KGB는 한국이 만든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단순한 조립품이나 모방품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세계 수준의 정밀 유도 폭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추격국 정도로 여겨왔던 나라가 어느새 기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챈 건 바로 저 같은 소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전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중동에서의 정밀 타격, 남미의 게릴라, 제거 작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인 수많은 유도 무기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한 스파이스 폭탄부터 예멘에서 사우디가 투하한 파브웨이 시리즈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기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무기들을 분석할 때는 주로 파괴력, 사거리, 정확도 같은 수치에만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KGGB를 보면서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경제적 성공, 한류 문화, IT 강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군사력에 대해서는 늘 편견에 가까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좋은 부품을 조립은 잘하겠지. 미국이 도와주니까 유지되는 군대겠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한국 전쟁 때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자력으로 방어하기도 어려웠던 나라라는 인식 말이죠. 물론 그 이후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사기술까지 그렇게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클 거라고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단 한 발의 폭탄이 날아가 떨어진 그 지점에서 그 모든 생각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지도 않고 한국의 공장을 본 적도 없지만 그 기술의 결과물이 전장에서 남긴 흔적만으로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어요. KGGB가 떨어진 그 순간의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무기는 조용히 날아가 정확히 떨어졌어요. 어떤 과시도 경고도 없이 그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착지하고 임무를 마친 한 발의 폭탄. 그것이 지금껏 제가 경험한 어느 전장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강대국들의 무기는 화려함이 있어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장면들은 그 자체로 위력을 과시하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KGGB는 달랐어요.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 과시보다는 실속을 추구해야 했던 나라의 철학이 무기에도 반영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FA-50, K9 자주포, 천무, 그리고 KF-21까지. 어쩌면 제가 그동안 지나쳐버린 수많은 기술과 시스템 속에도 이와 같은 진심과 정밀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독일 PGH-2000의 저렴한 버전 정도로만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포신 기술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였어요. 심지어 일부 성능은 독일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FA-5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가형 훈련기라고 폄하했지만 실제로는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경공격기였어요. 폴란드가 48대나 도입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KF-21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5세대 전투기 기술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건 정말 몇 안 되는 나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다음으로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무기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실용성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지만 실제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 이게 한국 방산업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KGGB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GBU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실전에서는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무기. 이런 무기야말로 실제 전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존재겠죠. 한국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KGGB 한 발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 과시하지 않지만 실력 있는 나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나라. 그런 한국의 모습이 한 발의 폭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KGGB, 내가 틀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를 향해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접근해 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F-16이 사용한 그 한 발의 폭탄이 전장이라는 가장 냉혹한 무대 위에서 무엇을 증명했는지를 조심스레 풀어내기 시작했죠. 사실 그 영상을 만들기까지 며칠간 고민이 많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가로서의 권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군사 분석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주류였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높이 평가한다는 건 어쩌면 이단적인 발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1.4m라는 오차, 완벽한 부수 피해 제어,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성능.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으니까요. 전문가라면 자신의 편견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은 올라간 직후부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이들은 한국인 시청자들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기술을 알아봐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히 만들어왔고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야 누군가 우리가 만든 걸 제대로 봐주는군요.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알 수 없는 무게로 뻐근해졌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만들고 정확하게 날려보내고 그 결과가 증명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방산업체에서 30년간 일하셨는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기술도 세계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다였어요. 오늘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KGGB를 개발한 엔지니어들, 생산 라인에서 조립한 기술자들, 품질 검사를 담당한 전문가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태국 상공에서 그 완벽한 정밀 타격이 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한 채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해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할 때도 외국 언론들은 가격만 저렴한 무기라고 했는데 실제 성능 시험에서는 독일제를 능가했어요. FA5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훈련기 수준이라고 무시했다가 실전 배치 후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죠. 이런 댓글들을 통해 저는 한국 방산업계가 겪어온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당하다가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국 인정받는 패턴. 이게 한국이 걸어온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기술이란 단어보다 먼저 진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KGGB는 단순히 잘 만든 유도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개발자들의 땀, 방위산업체의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받고 싶은 나라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만든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확신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유럽의 한 군사 전문가가 당신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해왔다는 의미라고 댓글을 달았을 때 저는 제 변화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던 거죠. 저는 화면 너머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숫자만 보지 않겠다고. 폭발 반경이나 사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무기를 만든 이들의 진심까지 보겠다고. 그 영상 이후로 제 채널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무기가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까지 다루게 된 거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고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한국의 방산업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알려주는 내부 사정이나 개발 과정의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노력,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까지. KGGB 하나로 시작된 제 인식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국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선도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올린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속에는 단지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우리는 KGGB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한국 기술은 언제나 실전에서 조용히 입증되길 바랐다고 말했죠.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기술로 말해왔고 세상은 그걸 너무 늦게 들여다봤다는 것을.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희 회사에서 KGGB 개발할 때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시연을 봤는데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 후 저는 KGGB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제가 속한 국제방산평가 네트워크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군사분석협회, 유럽 방산평가위원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방연구소까지 총 3곳의 국제기구에 동시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해당 무기는 단순히 GBU 시리즈의 대체품이 아닌 독자적 기술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활공 유도폭탄이다. 그 한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은 처음으로 한국의 무기 체계를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한 사람이라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군사 분석을 해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평가를 내린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보고서에는 태국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의 실전 사례, 정밀도 분석, 그리고 기존 서방 무기 체계와의 비교 분석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1.4m라는 오차는 현존하는 동급 무기 중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했어요. 이는 객관적 사실이었거든요. 몇 주 뒤 폴란드 국방부가 FA-50 경공격기에 KGGB 도입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시장이, 그것도 나토 회원국이 이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한국 무기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어요. 폴란드는 이미 미국의 F-16과 독일의 토네이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의 FA-50과 KGGB를 선택했다는 건 성능을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수출을 논의하는 위치가 되었구나. 이건 단순한 판매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다른 나라의 전술 교범에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전투기, 포탄, 유도장비 하나하나에 한국의 철학과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에서 K9 자주포와 KGGB의 조합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북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방산업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성비로 시장에 진입하고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후 점차 고급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 이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 보여준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KGGB의 경우 처음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했는데 실전 성과가 입증되자 유럽 시장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단계적 접근법이 한국 방산업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제방산계에 미친 영향도 예상보다 컸어요. 유럽의 몇몇 방산 전문지에서 KGGB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한 혁신 한국의 정밀 유도무기가 바꾸는 게임의 룰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늦게나마 바로잡기 시작한 단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조금은 다한 것 같았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KGGB는 한국 방산업의 실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KF-21, K2 전차, 차세대 구축함 등 앞으로 더 많은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을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나라, 어쩌면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태국 상공에서 떨어진 한 발의 KGGB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채널에서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미국을 흉내낸 모방품이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이 한 문장을 저는 공개방송에서 망설임 없이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방송은 라틴 아메리카 방산 전문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온라인 패널 토론 중이었어요. 중동, 아시아, 유럽에서 주목할 차세대 무기체계라는 주제로 각국 분석가들이 발언했죠. 미국의 어느 분석가는 여전히 서방 무기체계를 강조했고 프랑스 측은 자국의 공중전술 우위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참여한 동료는 러시아 무기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성과를 언급했고 칠레의 전문가는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의 혁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모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조용히 태국에서 촬영된 공습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방금 본 모든 무기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실전 효율성에서는 더 우수할지도 모릅니다. 이 폭탄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KGGB. 패널들의 표정이 하나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던 브랜드는 아니었을 겁니다. 화면에는 1.4m 오차의 정밀 타격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해왔지만 이렇게 조용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재점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전시회에서 깃발 꽂고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아무 소리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를 만든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때 독일에서 참여한 방산 전문가가 질문을 던졌어요. 루이스, 정말 확신하는 겁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제가 20년간 분석해온 어떤 무기보다도 실전에서 완벽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몇 초 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을 잘 만든 나라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이제 막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진심 어린 환호였어요. 특히 스페인에서 참여한 해군 전문가가 우리도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변화의 바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이후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오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대부분 한국 무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KGB 말고 다른 한국 무기들도 분석해볼 생각은 없나? K9 자주포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아르헨티나의 한 분석가는 우리 해군이 한국산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고, 콜롬비아 국방부 관계자는 FA-50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부탁한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강대국들만을 모방하며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발의 KGB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기존 세대와 달리 그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한국이 안 됩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이미 증명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세대 차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9세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지만 신세대는 한국을 당연한 기술 강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라틴 아메리카 군사분석협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올해 연례보고서에 주목할 신흥방산국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그 첫 번째로 한국이 언급됐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고국 콜롬비아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콜롬비아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제게 연락해서 한국 무기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상관이었는데, 루이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도 검토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한마디가 한 나라의 무기 도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있었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사실을 전달한 결과가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방송 이후 제 채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독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다수는 한국 시청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무기 성능에 놀란 게 아니라 자국의 기술을 진심으로 바라봐준 시선 하나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히 만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정직한 평가를 받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남을 따라가기만 하진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빠졌어요. 그건 부끄러움이기도 했고 존경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제가 평생 쫓아왔던 힘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실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저를 깊이 움직였어요. 제 아들이 LIG 넥스1에서 KGB 개발에 참여했는데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오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저는 기술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기술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요. 실제로 KGB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건 각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터키의 한 방산업체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브라질에서는 K9 자주포의 남미 생산 라이선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라인메탈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제 고국 콜롬비아의 군 관계자들이 한국 FA-50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믿고 쓸 수 있는 무기라는 명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콜롬비아 공군에서 제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KGB와 FA-50의 조합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국경 지역 방어용으로 KGB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에콰도르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KGB에 대해 알게 된 그날, 저는 한국을 가보지도 않았고 한국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무기 하나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태도와 품격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지 강력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힘이었습니다. 특히 KGB의 설계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최대한의 파괴력보다는 정밀한 타격, 무차별적 공격보다는 부수 피해 최소화. 이런 접근법은 현대전의 윤리적 요구사항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철학, 그게 바로 한국의 무기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시청자들 중에는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알려주는 내부 정보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KGB는 사실 공개된 성능보다 훨씬 뛰어나다. 차세대 버전은 더욱 놀라운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가 가장 늦게 알아채기 시작한 한국의 진짜 무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과시나 거대한 홍보 없이 그저 필요한 곳에서 정확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어요. 제가 받은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KGB도 그런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왜 한국 무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고 정밀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무기. 그리고 그런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인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영상마다 댓글이 달립니다. 우리 기술을 이렇게 바라봐줘서 고맙습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 처음입니다. 처음엔 이런 반응이 낯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말들 속에서 작은 자부심과 긴 기다림의 흔적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면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품질에 집착하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테스트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KGB 하나 만들 때도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십 번의 실제 발사 시험을 거쳤다는 내부자의 증언도 있었어요.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법이 바로 1.4m라는 경이로운 정밀도의 비결이었던 거죠.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 이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KGB는 제게 단지 한 발의 폭탄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봤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잘못된 답을 해왔습니다. 무기를 숫자로만, 브랜드로만, 강대국의 논리로만 바라보았던 제 시선은 언제나 한국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20년간 군사 분석을 해오면서 저는 늘 같은 패턴으로 생각해왔거든요. 미국이 최고, 러시아가 그 다음, 유럽이 그 뒤를 따르고 나머지는 모두 아류작. 이런 단순한 위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항상 추격 그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 모든 기준을 조용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허락 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기술력과 집념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기술로 감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KGB는 그 증거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 이름은 이제 저에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정확함, 신뢰, 그리고 진심. 화려한 마케팅이나 과시적인 홍보 없이도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 말이죠. 최근 들어 제 채널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K9 자주포, FA50, KF21, 심지어 차세대 전투함까지. 이제는 한국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품질의 보증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진심은 국경을 넘는 힘이라는 것을 한국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속한 국제방산 분석 네트워크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해 발간된 글로벌 방산 트렌드 2025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목할 신흥 강국이 아니라
확립된 기술 선진국으로 분류됐거든요. 이런 변화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각국의 군사기술을 평가하고 진짜 실력을 가진 나라와 무기를 제대로 알리는 것. 그게 진정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진짜 실력을 가진 나라는 조용히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을 주목하세요. 그들이 보여줄 다음 혁신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성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야말로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